제 뒤에 보이는 이 멋진 한옥은 영모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영모제는 누군가를 기리는 사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리켜 정읍 진산동 영모제라고 하는데요. 이 고풍스러운 건물 곳곳에는 아주 특이하고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읍 영모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최근의 일입니다. 지역에서 신문기자로 활동하는 이용찬 씨. 그가 영모제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이곳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의 노력 덕분에 영모제는 근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지요. 한 20몇 년 동안 방치돼가지고 나무들이 너무 자라가지고 밖에서부터 이 집이 잘 안 보였고 풀숲을 헤치고 들어와서 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끔찍했어요. 집이 오랫동안 방치돼서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있었고 지붕에서 나무가 자라고 마당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마당 전체도 숲이었고 담도 허물어지고 말 그대로 지붕에서 비가 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냄새도 너무 심했고. 사람의 온기와 손때가 묻어야 집이 쉽게 상하지 않는 법이지요. 방치된 집은 곧 초라한 흉물로 변했습니다. 그랬던 영모제가 이렇듯 단정한 모습으로 사람들 곁에 다가왔습니다. 집안 곳곳에 비밀을 간직한 채 말이지요. 보수공사를 통해 내려앉은 세월의 무게를 벗고 깔끔한 모습을 되찾은 영모제. 이곳 영모제가 자리한 진산마을은 죽산 안씨들의 집성촌으로 본래 영모제는 제사를 올리는 제실이었습니다. 그러다 광산 김씨가 이 건물을 사들여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문간체에 걸려있는 정려 현판에는 광무 9년인 1905년 3월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또 상량문에는 개국 524년 을묘 4월 22일이란 글씨가 쓰여 있는데요. 즉 조선이 건국된 지 524년이 된 1915년 이곳을 새로 짓거나 고쳤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모제는 일반 제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각은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한 공간인 대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관의 휴식을 위해서 이제 그 방이 있고요. 그리고 제기 등을 보관하는 수장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제실 건축인데 영모제는 처음에 제실 건축으로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광산 김씨가 매입을 하면서 풍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과정이 그 건축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실 건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실에서 유락 공간인 풍류방으로 쓰임새가 바뀐 것으로 알려진 영모제. 풍류방이란 말은 다소 생소한데요. 이곳 영모제의 진면목은 방의 문을 모두 걷어 걸어 올려야 드러납니다.
대청마루와 방의 경계가 사라지고 삼면이 모두 트인 하나의 넓은 공간이 되는데요. 이와 비슷한 형태의 가옥을 전주 한옥마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에도 그 모습을 온전하게 지켜온 학인당은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경복궁 건축에 참여한 도편수와 대목수를 불러서 지은 대저택으로 그 구조부터 일반 한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만석군이었던 집주인은 처음부터 공연장을 염두에 두고 학인당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국악인들과 소리꾼들에게 늘 열린 공간이었던 이곳은 지금도 한국의 오페라 하우스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문을 걷어올려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진산동 영모제에서도 이와 비슷한 풍경들이 펼쳐졌던 겁니다. 소리가 머물고 바람이 깃들던 곳, 그곳이 바로 정읍 영모제입니다. 이 집 곳곳에선 주인장의 세심함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멋진 한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 귀퉁이에 세워진 기둥, 즉 활주입니다. 활주라는 것은 본래 한옥에서 추녀가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붕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세워주는 기둥을 말합니다. 추녀가 처지지 않게 받쳐주는 기둥인 활주는 주로 궁궐이나 사찰 건물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금산사를 대표하는 미륵전 건물에는 층마다 활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탑을 상징하는 건물인 대장전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모제에도 이렇게 활주가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돌로 된 기둥 밑에 팔괘가 새겨져 있습니다. 팔괘는 주역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하늘과 땅, 물과 바람 등 우주의 이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건곤감리는 태극기에도 사용될 정도로 우리 한민족의 정신세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우주를 상징하는 팔괘가 영모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데요. 기둥 하나에도 특별한 의미를 담을 만큼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지요. 건물의 양쪽 코너에 있는 활주는 대개 다른 건물에서 보면 나무로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영모제에서는 제 어깨 높이만큼 돌로 아래 기둥을 만들고, 그리고 돌 하단 부분에는 팔괘를 새겨 놨어요. 상단 부분에는 연꽃잎이 도들새금으로 굉장히 입체감이 나면서도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영모제 건축 조형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풍류방은 최고급 문화를 향유했었던 분들의 공간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모제에는 또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련인데요. 주련에는 집주인의 가치관이 담기곤 합니다. 그런데요, 영모제에 걸린 주련마다 연꽃과 연잎이 그려져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영모제는 풍류방이 이루어졌던 일종의 유교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교문화 공간에 많은 연꽃과 연잎 이런 게 새겨졌을까요? 중국 송나라 때 사람인 주돈이는 성리학의 토대를 마련한 당대 최고의 유학자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애련설이라는 글을 통해 진흙에서 나왔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며 속은 뚫려 있어도 겉모습은 반듯하고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아지며 우뚝 솟아 깨끗하게 서 있는 연꽃이야말로 꽃 가운데 군자라 칭송을 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성리학의 거목이 연꽃을 군자라 노래하면서 그 격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나라죠. 근데 성리학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려면 많은 군자들이 나와야 당연히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군자를 상징하는 연꽃을 많은 곳에 심은함으로써 성리학의 유토피아를 꿈꾸었는데 이곳 영모제도 주련이라든가 활주라든가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은 연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모제의 특이한 건축 구조는 3중으로 만들어진 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추위를 막기 위한 3중창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 가장 안쪽 미닫이 문에는 산수화가 숨겨져 있는데요. 중국 화풍이 느껴지는 이 그림은 영모제가 품고 있는 건축적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듯한데요. 이곳을 드나들던 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지금 미닫이 문인데 가운데를 보면 그 흔히 절표시라고 하죠.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 문양이 새겨져 있고 가운데 두 미닫이에는 양쪽 두 미닫이 창에는 한자로 버금아, 아세아 할 때 아자 있죠. 그 아자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독특하죠. 이런 문양은 바로 경기전에 가면 외신문과 내신문 위에 고개를 이렇게 들고 보면 바로 아자와 만자가 서로 한 쌍을 이루어 가지고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많은 분들은 불교 상징인 만자가 어떻게 유교 문화의 상징의 중심 공간인 경기전에 또 이런 풍류방에 새겨져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태조의 어진이 모셔진 전주 경기전. 가장 안쪽에 자리한 정전에 어진이 봉안돼 있지요. 이곳에 가려면 홍살문을 통과한 뒤 외신문과 내신문을 거쳐야 하는데요. 지금은 통행이 자유롭지만 본래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됐던 곳입니다. 경기전 외신문과 내신문 위쪽을 찬찬히 살펴보면 영모제에서 봤던 만자와 아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진을 모셨던 경기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글씨가 영모제에 새겨진 이유가 궁금한데요. 대개 문양에서는 이 아자 문양은
세상의 중심축이라는 의미의 문양이고, 이 만자는 이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어서 파란개비처럼 쭉 달려간다면 이게 왼쪽으로 빙글빙글 돌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의 성리학적 기운이 우주 온누리에 퍼져나가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영모제, 이 미다제에 이렇게 아자와 만자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 풍류방의 문화가 조선 천지에 두루두루 퍼져나가라는 의미로 이렇게 아자와 만자 문양을 새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영모제 곳곳에서 집주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바람이 들고 나는 작은 풍열 하나에도 예술적 감성을 담았습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사람들의 눈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도 다양한 의미를 담은 문양들을 그려 넣음으로써 볼수록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난 겁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명한 나비 문양인데요. 여기에는 집주인의 소박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나비가 아주 진한 먹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는 박쥐를 많이 표현하는데, 박쥐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공간에 박쥐를 많이 그려놓기도 하고, 특히나 장롱이나 앞다지, 경첩에 많이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비는 화조도에 많이 그려져서 행복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집에는 나비를 많이 그려놓는 걸 봐서 재물보다도 행복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특별하고 남다른 공간인 진산동 영모제. 이곳의 매력은 사실 집에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드러나는데요. 영모제 소슬 때문에는 천지인을 뜻하는 삼태극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보면 소슬 때문에는 벽화가 빈틈없이 자리를 채우고 있고, 나무로 된 부재에도 다양한 그림들이 자리하는데요. 학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대문에 직접 그림이나 문양을 그린 근대 건축물은 진산동 영모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까치와 호랑이가 그려진 자코도를 비롯해 오방신 가운데 하나로 북쪽을 다스린다는 현무, 선과 악을 가려준다는 상상의 동물 해태,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봉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흔히 볼 수 없는 학을 탄 남녀 신선의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민화가 이제 원형 형태로 고스란히 흙벽 위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원형 민화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가장 근접하게 추정할 수 있는 그림들이라고 봐요. 이 집의 이제 가장 큰 민화의 장점이, 그 중에서도 남녀 신선부터 해태나 현무뿐만 아니라 여기 잉어, 그리고 청까치, 애초에는 그 남녀 암수로 그려지고 표현이 되다가 나중에는 자꾸 이제 그 암수 구분 없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만 그려지고 그렇게 전해져 왔는데, 이곳에서는 그 원형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대표적 민화로 알려진 자코도. 호랑이는 힘과 권력을 가진 탐관오리를, 까치는 민초를 상징하는데요.
무서운 호랑이 위에서 제 할 일, 제 할 말 하는 두 마리 까치의 모습이 해학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의미를 담은 민화들을 이곳 영모제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세련미나 화려함보다 더 빛나는 민화 특유의 익살스러움과 서민들의 소박한 염원이 깃들어 있습니다. 제비가 있고 또 잉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를 보게 되면 제비는 우리 흥부전에서 보듯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상징의 새인데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너를 전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려져 있고, 밑에를 보게 되면 잉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잉어는 다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더욱더 번창하기를 바라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영모제 본체에는 민화와는 또 다른 그림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선비들의 지조를 나타내는 내란국주, 사군자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은 집과 어울리지 않게 후대에 다시 그려져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크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산동 영모제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경사가 연달아 일어나길 바라는 쌍희자가 새겨진 담은 이 집에 행복과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랐던 주인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읍 진산동 영모제는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건축 양식과 다양한 민화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풍류방이었다는 영모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깃들여져 있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풍류방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풍류라는 말에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삶을 즐긴다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풍어를 읊는 사람들을 풍류객이라고 하고, 이들이 즐겨 만나는 곳을 풍류방이라고 하는데요. 100여 년 전 이곳 영모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정읍의 대표적인 풍류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풍류를 즐기던 영모제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 외관에 걸려있는 주련은 물론이고 방 안 곳곳에 붙여놓은 시 구절에서 100여 년 전 이곳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검은고와 책을 벗한 40년 세월, 산속에 객이 된 적 몇 번이던가. 어느 날 초가집을 한 채 지으니 여기가 곧 편안한 내 세상이네. 자연과 동화되어 인간이 살고 있는 안빈낙도하고 사는 어떤 이러한 그 자신의 삶을 자연과 비교해서 투영해서 시단에서는 그 문학적인 요소가 강했고 기존의 시를 읊으면서 장단을 넣었죠. 반주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반주악인데 이 한 시를 매개로 한 시단에 자꾸 장단이 가미가 되고 장단이 가미해지면서 악적인 측면이 강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시를 짓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모든 예술 행위를 일컫는 풍류. 오늘날 풍류는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을 통해 그 스펙트럼도 더 넓어지고 있지요. 풍류객들이 모여들었던 풍류방 영모제. 그 옛날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면면을 짐작케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창호를 보면 이게 팔각이죠? 예. 팔각에 빗살무늬가 아주 아름답게 창호가 조각이 되어 있고 위에 지금 한문의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필경, 예, 필공, 예, 여제, 예, 위락이거든요. 예, 반드시 경건하게, 반드시 공손하게 예. 여기에 머물며 위락을 즐겨라. 이런 아, 여기에 머물면서 위락을 즐겨라. 네. 그러면 이 공간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인가요? 풍류방이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제 여기서 반드시 경건하게, 반드시 공손하게 그냥 이렇게 난잡하게 노는 곳이 아니라 매우 절제되고 정제된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격조 있는 풍류방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했던 집주인은 어떤 인물이었을지 궁금해집니다. 풍류방장의 역할은 학식도 있어야지만 그 재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했어요. 사람들을 모으고 먹여야 되고 가르치고 하려면 학식과 함께 재력이 있어야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음악적 속성을 알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재력과 학식 그리고 음악적 소양을 두루 갖췄던 풍류방 주인. 그의 흔적을 영모제 뒤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외부에선 접근하기 힘든 곳에 영모제의 주인이었던 김평창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평창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평창 군수에 따른 벼슬 이름이네요. 네, 예. 여기 본명은 김상태고요. 예. 그래서 통정대보행, 예. 평창 군수, 광산 김공, 상태 지묘. 예. 있는 거고. 예. 지금 여기 있는 정읍의 부호로
많은 풍류객들을 영모제로 불러들였던 김평창. 그와 관련된 기록을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증산도의 경전인 도전에 영모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하루는 증산께서 정읍 김평창의 집에 가시니 평창은 한평생 거문고 소리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사람이 살려면 김평창과 같이 살아야 하리라 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김평창의 본관은 광산으로 본명은 김상태이고 강원도 평창에서 군수를 했고 동학농민혁명 땐 관군의 울량관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풍악소리 가득 찬 풍류방의 주인 김평창. 영모제에는 그의 면모를 짐작케 하는 주련이 하나 있습니다. 증산 도전에 보면 김평창이 평생을 거문고 가야금 가락 속에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주련이 여러 개의 주련들 가운데 이제 김평창의 삶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주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고현생 모년행락, 노래와 북, 그리고 범고와 생황, 음악과 사는 노년의 삶이 낙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김평창이 이곳을 이용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곳에서 어떤 이들과 교류하며 지냈을까요? 영모제에 걸려있는 편액을 통해 그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집에 내력을 적어놓은 상량문은 우련 옹택규가 쓴 것입니다. 지금 상량문을 보면 옹택규라는 분이 상량문을 썼어요. 근데 옹택규라는 분은 어떤 분인데 여기 상량문을 썼을까요? 고부에서 약방을 하던 분이었다고 매천야록에 나와요. 옹택규가 이 평행에도 나오지만 대단한 명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전봉준을 대신해서 모장 포고문을 썼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영모제의 상량문을 쓴 이가 동학농민혁명 당시 만천하에 거사의 대의를 알리고 봉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니 집주인 김평창의 인맥을 짐작할 만합니다. 일설에는 녹두장군 전봉준과도 교류를 했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동학농민혁명의 영향으로 갑오개혁이 진행되면서 양반과 천민이라는 신분제가 사라지고 사회는 급변하기 시작했지요. 그런 상황에서 풍류방 영모제의 기능도 달라졌는데요. 예기조합 소속의 기녀들이 예능적 기회를 갈고 닦는 공간으로 사용된 겁니다. 관기제도가 폐지되면서 관에서 연희를 담당했던 기녀들이 예기조합을 만들어 지역의 큰 행사나 개인의 회갑잔치 등에서 공연을 하고 일당을 벌어 생활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기녀와 악공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능적 기량을 갖춘 전문 연예인과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이 집에 대한 탐문 조사를 할 당시에 이 집에서
김평창과 뭐 춤선생, 소리선생, 기악 뭐 이런 소리선생 이런 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너는 소리가 되니 평양으로 가고 너는 춤이 되니 한양으로 가라 라는 어떤 기생의 등급을 가리는 이용을 했다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이 집의 기능은 조선시대 교방, 그 다음에 가부개혁 이후에는 예기조합, 일제강점기에는 권번,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정읍 최초의 정읍 국악원이 이 집이었다는 것이 구전되는 얘기들이고, 이 집의 역사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이 김평창의 둘째 아들 김기남의 아양정이었던 거죠. 정읍의 거부였던 김평창의 둘째 아들 김기남. 그가 만들었다는 아양정의 흔적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읍 풍류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기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기다가 아양정을 짓고 그 풍류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아양별장 승적비라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쉽게 말해서 이 별장이 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비인데 원래는 이 비는 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길이 나면서 이쪽으로 지금 옮긴 것이죠. 이 비에 적힌 내용을 통해 당시 아양정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그려볼 수 있는데요. 전알이 서구여 정자를 지었구나. 수많은 나무를 심고 연못을 하나 만들었네. 봉우리에 둘러싸여 방마다 시의 향기 가득하고 벽을 쌓고 사슴을 기르고 검은고를 다시 펼쳤도다. 아양별장 승적비에서 50m가량 올라가면 아양정을 만들었다는 서구 김기남의 묘소가 자리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김평창이 운영하던 영모제와는 달리 이 일대에 풍류방 아양정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풍광 좋은 곳에 지어졌다고 하는 정자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이제 그 아양정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흔적이 없어졌지만은.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보면은 그 연못도 있었다고 해요. 그쪽에. 그리고 이쪽 양쪽으로 이제 그 집들이 있어가지고 옆에 시중 드는 분들도 잠자고 하는 자리들이 있었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1927년에 지어진 뒤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아양정. 정읍 풍류의 산실이 이곳에 있었다니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집니다. 풍류의 사전적 의미는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또는 그러한 생활이나 태도입니다. 음악적으로는 관악이나 관현 합주를 풍류라 지칭하는데요. 여기에는 피리와 대금으로 연주하는 대풍류와 검은고가 중심이 되는 줄풍류가 있습니다. 민간 줄풍류의 본원지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정읍풍류입니다. 정읍 샘소리터에선 정읍풍류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샘소리터의 주인인 김문선 씨는 현직 교장 선생님입니다. 사실 그는 젊은 시절 인간문화재인 스승에게 대금을 배웠고 이후 정읍 줄풍류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정읍이 줄풍류의 발원지가 된 데에는 당대 호남풍류의 시족격인 전계문이 걸출한 스타를 키워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추산 선생님은 항시 그 단수를 들고 뭔 소리를 하나 만들면 그걸 음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칼고 닦고 끊임없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썬떡 하나 그것을 뭐 배워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가락을 만들고 이런 것에 그렇게 심취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우리가 부는 단수하고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공력이 그 나올 수 있다는 대단하거든요. 그 힘이. 전통음악의 대가로 단소산조의 창시자인 추산 전용선. 그는 1930년대 후반부터 아양정에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결과 정읍은 줄풍류의 메카로서 그 면모를 갖추게 됐지요. 그렇다면 줄풍류의 중심에 서 있던 아양정에는 어떤 이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아양정터에 세워진 아양정 동계비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27년경에 아양정이라고 하는 그 풍류방을 짓고 그때 그 풍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든 것이 아양계죠. 이게 바로 아양계의 내력을 쓴 비입니다. 지금 보이지는 잘 않지만 내력이 나와 있고 뒤에 계원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함께 모여 풍류를 즐기며 한 세월을 보낸 이들의 마음가짐 역시 이 비에 굳건히 새겨져 있습니다. (102명의) 아양계원 가운데 김상호란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국창으로 불리는 만정 김소희의 아버지로 아양정에서 어린 딸의 소리 공부를 시켰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아양정 동계비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풍류를 했던 분은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풍류를 하는 층을 보면 직접 풍류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향유층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시를 쓰고 문학을 하는 그런 분들. 직접 이제 음악을 했던 그런 층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양계안이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그 의문은 시원하게 풀렸는데요. 이 아양계안에는 계의 규칙과 계원들, 각자의 역할, 개인 신상 등이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정읍 예기조합에 소속된 이들도 상당수 눈에 띕니다. 그런데요, 향유충을 적어놓은 아양정 동계비와 연주자들을 주로 기록한 아양계안에 동시에 이름을 남긴 사람은 아양정의 주인 김기남이 유일합니다. 김기남이라고 하시는 분이 일찍이 제가 보니 뭐 21살 때인가부터 은거를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이제 일제 때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한말 이제 거기는 그렇게 써야 돼요. 최고의 검사였다. 검고를 잘하는 분이었다. 이렇게 평을 할 정도로
그분이 그렇게 건목을 잘하셨다고 해요. 사진 오른쪽 편에 양복 입은 인물이 바로 아양정의 주인 김기남입니다. 음악 애호가이자 풍류객들의 든든한 후원자인 그가 있었기에 정읍은 풍류의 구장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이 정읍풍류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김기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터전이 마련된 것이고. 음악 소리 가득한 집을 만들었던 아버지 김평창과 그 뒤를 이어 풍류객들을 보살폈던 김기남. 이들 부자에 의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정읍 풍류의 역사와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정읍 진산동 영모제를 살펴보면서 이 집의 주인이었던 김평창과 그리고 그의 아들 김기남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이 소리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계속 이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소 생소할지도 모르는 풍류방 이야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영모제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